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욕심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도 한평생을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게 된 사연이 있어서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다른 형제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 덕에 성인이 될 때까지 친척 집을 전전하며 다녔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친척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면 하고 바랐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저를 맡아주신 큰아버지 댁의 사정이 좋지 않아지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저를 무척 아껴주셨고, 사촌 언니들도 저를 예뻐해줬지만 제가 군 식구라는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저를 돌봐주시느라 큰아버지 내외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독립하고 싶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가 좋은 회사를 만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는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사람 무시하는 사수를 잘못 만나서 고생만 잔뜩 했습니다. 온갖 잡일을 시키다 못해 자기 일까지 떠넘기면서 저더러 일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바로 앞에서 면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도저히 버티다 못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간 두 번째 회사에서는 좋은 사수를 만났습니다. 제게도 잘해주고 일도 잘 가르쳐줬죠. 하지만 거기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월급이 다달이 밀리니 저의 생활도 어려워져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는 첫 번째 회사나 두 번째 회사와 달랐습니다. 못된 사수도 없었고 급여가 밀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다른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완벽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까지도 다녔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은 같은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키가 말쑥하니 컸지만 덩치값 못하고 어리버리한 느낌이라 고생하겠네 정도가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에게 연애 감정을 품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평소 소개팅 같은 것도 꽤 나가봤지만 마음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 오히려 남자에 관한 관심도 뚝 끊긴 상태였습니다. 연애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결혼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활이 익숙했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자신도 있었어요. 그래도 평생 혼자 살진 않겠지 같은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특별히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당시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 신입사원이었으니 더욱 남자로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게 관심 없었고요. 더구나 그 사람과 저는 직급도 꽤 차이가 났습니다. 그랬으니 일 외에는 연관도 없었죠. 그렇다고 다른 접점을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일 뿐이었어요. 딱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그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온 후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신입사원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어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식의 주인공처럼 돼버렸습니다. 회사에는 남 술 먹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사수부터 시작해 주위에 있는 상사들이 죄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술 마실 때는 피하고 싶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알 리도 없었을 테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족족 받아 마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보니 그 사람이 벌써 테이블에 이마를 박은 채더라고요. 회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걸 보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한편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저는 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그날은 특히 몸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빠져나갈 생각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이 보인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신입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으냐, 데려가서 택시를 태워보내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기에 바빠서 제가 그 사람을 데려다 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을 테고요. 저는 술이 떡이 된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바깥에 있는 의자에 대충 앉혀두고 숙취 해소제를 사서 들려주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딱히 정신을 차린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저는 택시를 불러 그 사람을 태워보냈습니다. 다행히 자기 집 주소를 부를 줄은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제 앞에 알짱대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말을 걸고 커피를 사주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등 관심을 끌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거기에 태도는 어찌나 사근사근한지 봄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고 애둘러 거절하고 최대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굴었어요. 그 노력 덕에 저는 그 사람을 조금씩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 그 사람도 더 열심히 제게 잘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사람과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고백받고 있었더군요. 그 사람은 끈질기고 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끈질기기만 했던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무시했을 텐데 다정하게까지 구니 속절없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저보다 몇 살은 연하라 의지가 되지도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의지가 되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마냥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걸 알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부모님도 없는 데다가 학력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을 그다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갔기 때문에 크게 상심하진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때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도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남편은 사장님의 아들로 장차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입사했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들어온 거라서 저 외에도 회사 사람 대부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 그 사람이 워낙 소탈하게 굴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부모님을 설득한 건 남편의 꾸준한 설득과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돌렸듯이 인내심 있는 사람이었고 저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에 노력했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조금씩 마음에 들어하게 되셨어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허락의 아래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기뻐했고 저도 무척 기뻐했어요.
아이를 가질 계획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임신할 줄 몰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왕 가정을 가졌으니 어서 아이를 갖고 싶었기도 했으니까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제게 아이는 축복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성별도 모르면서 벌써 아기 물건을 잔뜩 산다거나 하나부터 열까지 제 수발을 드는 등 기쁘다 못해 떨려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안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에 자리를 비워 안 계셨고 시댁에는 시어머니뿐이었지만 저는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당연히 기뻐해 주실 거로 여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첫 손주였고 시아버지는 은근히 얼른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고생했다는 말 대신 대뜸 물었습니다. 예, 그럼 너 이제 회사 그만둘 거니? 아니요, 회사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육아휴직을 쓰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지 대놓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예, 들어봐라. 네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낳은 애는 결국 내가 보게 될 텐데 나는 애 봐주기 싫다. 가뜩이나 나이 많은 며느리가 낳은 애잖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니? 몰라서 그래? 가뜩이나 나이 많은 며느리 노사 나면 어차피 애도 변변치 못할 게 분명한데 대체 내가 왜 골병 들어가며 애를 봐줘야 하니? 어차피 제대로 된 애도 아닐 텐데 굳이 낳을 필요 없다. 그냥 지워버려. 아직 네 아버지는 모르시니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충격적인 말에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산이라고 애를 지우라고 하다니요.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남편 역시 황당함에 바로 입 열지 못하다가 뒤늦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응에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기껏 너희를 위해 한 말인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더 얘기하기 싫으니 나가. 길로 저와 남편은 시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운하고 서럽다는 걸 토로할 친정엄마도 계시지 않아 더 그랬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신 것일 거라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신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를 이전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으니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공연히 제게 쏘아붙이신 거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좀 가다듬었고 진정한 상태였어요. 언제까지고 마음에 품고 있어봤자 시어머니가 미워질 테고 아이의 태교에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빈말이라도 아이를 지우라는 충격적인 말은 쉽게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어요. 게다가 뒤늦게 저의 임신 사실을 안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기뻐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달래졌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폭언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아버지가 기뻐하시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가선 안 됐습니다. 저는 기분 전환을 할 겸 마침 친구들이 불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혼 이후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라 한껏 즐거운 마음이 들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제 임신 사실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축하해줬습니다. 그에 내내 서운했던 제 마음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그간 지낸 이야기들을 하며 한창 수다를 떨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거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어지간히 근황을 얘기한 후에는 밥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 곳이었어요. 몇 번 와본 적도 있었고 결혼 전에 남편이 고백했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때의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친구들과 앉아 얘기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혜선아, 저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남편 아니야? 제 남편이란 말에 저는 몸을 돌려 친구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였지만 그래도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어렵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곳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던 남편이 있었고 어떤 여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상 미팅이라고 하기엔 장소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이긴 했지만 이곳은 데이트나 모임 같은 걸 하기에 좋은 곳이지 공적인 일을 하기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여자의 옷차림은 더 이상했습니다. 꼭 선을 보러 나온 사람 같이 한껏 꾸미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뭔가 심상찮은 일이라는 걸 깨닫고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바로 파악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저편에서 보이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길로 남편을 쫓아나갔습니다. 남편은 뒤따라 나온 저를 보더니 당황한 얼굴이었고 동시에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제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제게 화가 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당신 오늘 친구들 만난다더니 여기서 만났어? 응,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어. 여기 분위기도 좋고 괜찮잖아. 근데 당신이 보여서 따라 나온 거야. 조금 이따 들어가 봐야 해. 그런데 아까는 누구였어?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야?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곧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말했다시피 난 어머니가 부르셔서 나왔어. 갑자기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길래 나왔는데 저 여자 혼자 있더라고. 나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멋대로 내 선자리를 마련하셨대.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 절대로 당신이 걱정할 상황 만들지 않을 테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선자리라뇨. 황당한 한편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게 아이를 지으러 간 시어머니가 이번엔 남편에게 선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였고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이나 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도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부 갈등은 흔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처음부터 가깝지는 않았다고 했고 저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혀 서로를 모르던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괜찮다고 만류하고 저 혼자 갔어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그보다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게도 저를 걱정해주며 잘 해결하라고 응원해줬죠. 시어머니는 집에 계셨습니다. 막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는지 한껏 꾸미고 나서는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를 보는 순간 못 볼 걸 봤다는 것처럼 그 얼굴이 구겨지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일을 선자리를 내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딨어? 네 남편이 그새 너한테 쪼르르 일러 바쳤니? 제가 우연히 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선자리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저와 결혼했고 엄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 애는 너보다 어리고 학벌도 집안도 좋은 여자야. 너 같은 것보다 훨씬 낫지. 주제를 알고 이쯤에서 그만 애 지우고 네 행복 찾아 떠나렴. 어머님, 저는 이미 아이를 가졌고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신 일은 그냥 행복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그간 내내 하면서 얌전히 굴었던 건 다 내숭이었나 보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저와 남편에 대한 모욕이고 월권이세요. 예의가 아니라고요. 월권? 내 아들한테 참견하는 게 월권이니? 그러는 너야말로 이렇게 구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뻔뻔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는 화가 나서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화를 내는 건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고 책 잡힐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도 이 일을 알고 계세요? 왜? 모른다고 하면 넌 시아버지한테 고스란히 일러바칠 생각이니?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아버님께서도 저희 일에 참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시아버지 안 그래도 혈압 있으신데 놀라서 쓰러지게 할 거야?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실이 시아버지가 놀랄 만한 사실이라는 것 정도는 아는 모양이었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시아버지에게 말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최근에 혈압 때문에 병원을 자주 오가고 계셨고 조심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이런 짓들을 알렸다가는 충격받으실 게 분명했어요. 건강에도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시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언제까지고 두고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건 간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 나갔습니다. 회사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비어있던 자리였고 저와 가까운 자리라 어떤 사람인지 보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제 남편과 맞선을 보겠다고 나온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감히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싶으면서도 지나친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하니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일부러 알고 들어왔을 리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인사를 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니 여자는 꼭 저를 알아본 것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척 기분 나빴어요. 꼭 깔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여자는 제가 불러낼 줄 알았다는 것처럼 순순히 따라왔어요. 저는 최악의 가정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도 제 시어머니에게 속아 선자리에 나오게 된 걸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깔보는 것 같은 표정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울컥 화가 났습니다. 그 감정을 애써 다스리며 말했어요. 민지 씨, 어제 선보러 나갔죠? 그 선본 남자가 유부남인 거 알고 나갔어요? 네, 알아요. 혜선 씨가 그 사람 부인이죠?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요? 문제 있어요? 여자는 대체 뭐가 문제냐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뻔뻔하기까지 한 말투였죠.
여자의 태도에 저는 화가 났지만 그 여자는 더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혜선 씨는 그 사람과 이혼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저랑 결혼할 거예요. 가진 거 쥐뿔없고 나이만 많은 혜선 씨 같은 여자보다는 저처럼 어리고 예쁘고 학력까지 괜찮은 여자가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알아서 정리해요. 여자는 정리하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흡사 저더러 꺼지라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깔보는 눈을 하고 저를 보고 있었죠. 게다가 어차피 이혼할 거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이라면 껌뻑 죽었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이혼이라니.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그 여자의 모욕적인 말을 참았습니다. 머리채를 쥐어뜯어주고 싶었지만 여기는 회사였고 저는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 몸을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민지 씨, 뭐 때문에 이러는진 모르겠는데 충고 하나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제 남편도 민지 씨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고요. 민지 씨야말로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 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오히려 별꼴이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지나가는 게 저 같은 건 자기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여자에게 충고했지만 화를 삭히느라 애써야 했어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갔을 때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치근덕대는 걸 봤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여자를 알아봤지만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굴었어요. 오히려 냉랭하게 대하면서 그 여자를 상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자꾸만 남편에게 치근덕댔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그리 작진 않았지만 아주 크지도 않아서 남편과 제 자리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업무를 도와주거나 도움받거나 하는 일도 많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짧게 대화하기에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맞선 여는 저와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남편과는 꽤 먼 자리라 그 여자는 처음 자리를 배정받았을 때 혼잣말로 불평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저는 그게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선 여가 조금이라도 남편과 멀어지길 바라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그 여자의 사수가 잠시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핑계거리를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로 가서 업무에 관해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그 여자와 남편의 자리 간격은 꽤 멀었는데도 일부러 남편에게 간 건 사실 치근덕거리기 위한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묻는 업무 내용은 저나 근처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물으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묻다니 그간 그 여자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도 그 여자가 남편에게 치근덕댄다는 걸 알 정도로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무실 직원들은 저와 남편이 부부 사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선 여가 남편에게 치근덕거릴 때마다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여자를 보며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저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훤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뻔뻔한 여자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코맹맹이 소리까지 내며 가르쳐달라고 거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정말 질린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물어보는 걸 알면서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 아주 차갑게 대했지만 저는 그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다가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고
다가온 사람이 저인 걸 확인하자마자 얼굴을 구겼죠. 물론 제가 알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정을 하는 걸 보며 조금 통쾌하기도 했어요. 민지 씨, 그 업무는 윤석 씨 말고 저나 은희 씨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아요. 이리 줘봐요.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표 보이죠? 여기랑 비교하면서 봐야 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맞선녀가 가져간 서류를 보며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질문할 내용도 없이 어린애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요. 그렇게 상세히 가르쳐주자 그 여자는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획 돌아섰습니다. 잔뜩 불만스러운 태도로 자리로 돌아가는 꼴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제가 이기는 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나설 틈도 없이 남편에게 들러붙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싫은 내색을 보이고 다른 직원들이 눈치 주는데도 모르는 척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둘만 남는 상황이 없도록 최대한 사무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못 믿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믿는다고 해도 그 여자가 남편에게 붙어있는 꼴은 정말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점점 지쳐갔어요. 그 여자가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에게 치근덕거리는 것 외엔 업무를 곧잘 해내서 회사에서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갑갑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과 같이 퇴근하지만 그날은 남편이 야근해서 저 먼저 퇴근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야근하는 남편에게 착 붙어서 야근을 자처했을 맞선녀도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댁에 잠시 들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시어머니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이시니 가기 싫어도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치면 또 무슨 소리를 하실지 두렵기도 했지만 제가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마주치길 바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선으로 밀어넣은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건 알고 계시는지도 따져 물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채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 온다고 시아버지께서 미리 열어두셨나 하며 대문 가까이 다가가는데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꼭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 같아 살그머니 안쪽을 들여다보니 그 맞선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 가운데의 대청마루에 사이좋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을 숨겼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라고 짐작하곤 있었지만 저렇게 사이 좋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맞선녀가 찾아왔다는 것에 어이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건가 싶었죠. 저는 당장 튀어나가 맞선녀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곧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엄마, 진짜야? 이제 진짜 이 집이 우리 집 되는 거야? 그 여자가 나간대? 나한테는 절대 안 나갈 것처럼 말하고 엄청나게 방해하던데? 당연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지. 걔는 머지않아 떨어져 나갈 거야. 제깎게 버틴다고 해도 뭐 얼마나 버티겠어. 무조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임신했는데 떨어져 나갈까? 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 애 뗄 생각도 없어 보이던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예쁜 우리 딸 이제 결혼해서 회사 물려받으면 그때부터 인생 활짝 필 거야. 걱정 말렴. 넌 윤석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 여차하면 너도 그 애의 아이를 가지면 되지 않겠어?
윤석이는 책임감이 강해서 자기 애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야. 맞선녀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었죠. 게다가 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니요. 엄연히 제가 있고 우리 두 사람의 아이를 뵀는데 맞선녀더러 그이의 아이를 가지라뇨. 저는 그 끔찍한 말을 뱃속의 아이가 들었을까 무서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한다는 말도 무서웠어요. 뭘 어떻게 할 셈이었던 걸까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맞선녀와 시어머니의 말은 하나같이 끔찍했고 역겨운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엄마도 아저씨 눈치 안 보고 나랑 살 수 있겠네? 너무 좋다. 얘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해. 그리고 나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 네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앞으로는 내 며느리 될 거 아니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너만 잘하면 돼. 맞선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냉큼 어머님 하고 부르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그런 모습과 맞선녀가 시어머니의 딸이라는 말에 저는 곧 떠올릴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지금의 시어머니가 새어머니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나 봐요. 그 후에 시아버지는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하셨다고 했고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라뇨?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친자식 아니라지만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는 어머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때 제 뒤에서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낚시하고 오셨는지 낚싯대를 가지고 오시던 시아버지는 제게 왜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안에서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도란도란하던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대화가 뚝 끊겼거든요. 저는 시침이 뚝 떼고서 방금 막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오느라 고생했다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대문 안쪽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맞선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아버지를 반겼습니다. 같이 들어온 저는 안중에도 없고 본 척도 하지 않더군요. 인사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맞선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간 어찌나 잘 숨겨온 모양인지 시아버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지 않은 회사라 새로 들어온 직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친구 딸이에요. 예전부터 저를 어찌나 잘 따르는지 자기 엄마처럼 대한다니까요. 오늘은 갑자기 저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네요. 예, 민지야, 인사드리렴.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말이 쑥스럽다는 것처럼 수줍게 웃으며 시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깔보던 여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얌전한 규수처럼 보였어요. 기가 막혔죠. 그 여자가 그간 저에게 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더는 참아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 말해버렸죠.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친구 딸이 아니라 어머님 딸이잖아요. 어떻게 어머님 딸을 남처럼 소개하세요? 민지 씨 서운하게. 제 말에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죠. 시어머니와 여자도 무슨 헛소리냐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방금 녹음한 파일을 켰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오자 잠시 침묵이 감돌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게 뭔지 벼락처럼 깨닫고는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저는 악귀처럼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피해 시아버지 뒤로 숨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호통쳤습니다. 시어머니 창백하게 질린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맞선녀 역시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은 채였습니다.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맞선녀가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이 집이 우리 집이 될 거라는 말, 너는 앞으로 내 며느리가 될 거라는 말까지 전부 다요. 녹음을 들은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신 것 같기도 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간 아버님께서 놀라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아버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머님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더러 아이를 지우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이와 저 여자분을 맞선도 보게 하셨거든요.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저 말고 어머님 따님분을 며느리로 앉히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낯빛이 바뀌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된 모양이라고, 잘못했다고요. 용서해달라고 하며 맞선녀에게 얼른 빌라고 외쳤습니다. 맞선녀도 덩달아 그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평소 온화한 성품이신 시아버지는 한번 화가 나면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시어머니와 맞선녀는 시아버지의 역정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발악하며 시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뻔뻔한 맞선녀는 회사에서 잘렸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안 남편도 미처 자기가 몰랐던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끔찍한 짓들에 크게 화를 냈죠. 저더러 어떻게 그간 참았느냐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맞선녀는 치워졌고 더는 시어머니가 나설 자리는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제게 참 고생이 많았다며 위로해 주셨고요. 마음 고생할 게 없어진 저는 그 후로 무사히 순산한 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으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꿈을 꾸는 건 좋지만 시어머니와 맞선녀의 행동은 도가 지나쳤고 남의 행복을 짓밟으며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맞선녀는 벌을 받게 된 거죠. 욕심내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요. 앞으로도 저는 욕심내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마음먹게 된 교훈을 얻었네요. 아무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 해결이 도무지 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 딱 그 꼴인 처지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자 한자 사연을 올리면서도 이걸 용서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나도 속이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짜투리 땅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돈이 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이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심의 승리라고나 할까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결국 저도 이 남자의 진심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행복함이 오래될수록 저에게는 점점 불운의 그림자가 뒤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물 묻히기 싫다며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쓰레기 정리도 도맡아 하는 자상한 남자였어요. 이 남자와 결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때도 함께 지켜보고 아이가 아플 때 누구보다 병간호를 열심히 하던 남자였습니다. 전생에 얼마나 덕을 쌓았으면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대단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남편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땅으로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에 비명 행사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된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옆에서 엉엉 우는 딸을 보면서도 현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주위에서조차 평소에 지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 떠났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겠습니까? 정말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가진 상가 건물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들은 모두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세금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던 임대업도 땅 관리도 전혀 나눠하지 않았기에 저는 정말 생활비만 받아서 썼거든요. 모조리 저에게로 넘어오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이 깜깜하다는 말이 절로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그냥 세무사가 시키는 대로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콩고물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러붙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난 먼 친척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넘기면 수익을 섭섭지 않게 주겠다면서 권리를 양도하라고 종용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모를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주변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저희 건물에 새를 들어 학원을 운영하던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 공부방에서 수학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안면도 있고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거든요. 작은 호실 하나 임대해서 학원이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딱 공부방 정도로만 운영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원래는 세무회계 쪽을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수학 선생님 주변에는 똑똑하신 사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덕분에 저는 일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상가를 노리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에게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법적으로 건물을 아주 꽁꽁 묶어 저 이외에는 아무도 탐을 낼 수 없게 해주셨습니다. 임대업 사업자를 내고 관리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손 한 번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도 수고비를 꽤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건물이 생기고 짜투리 땅이 생겼다고 해도 당장에 상속세를 내야 하고 현금이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어찌나 돈이 급한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고 매달 들어가야 하는 현금이 꽤 많이 필요했습니다. 상가 월세 수익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당장 필요한 상속세는 만만치 않았어요. 어릴 때 고향에서 살던 집을 하나 팔아서 상속세는 급하게 해결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 딸이랑 먹고 살 생활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월세 수익은 계속 세금으로 빠져나갈 예정이었고 저는 급하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정적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그 건물에 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터라 남편이 죽고 나서 생각도 많아졌고요. 딸을 홀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늦은 나이지만 회사의 사무직 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게 생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남편이 100% 관리하던 남편 건물이라서 그런지 월세를 제가 받아 마구 쓰는 게 참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딸이 시집 갈 때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세금 문제를 제외한 돈은 딸을 위해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부동산, 재산 있는 거 절대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재산이 있는 걸 알면 분명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들러붙을 인간들이 많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단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7시에 퇴근을 하는데 딸아이가 학원을 아무리 늦게 마친다고 해도 시간이 붕 뜨게 되더라고요.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이 밤늦게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아이를 학원에 내내 돌린다고 해도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늦은 시간에 혼자 아이에게 집까지 걸어가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죠. 당시에 유괴 사건도 많았고 남자 아이도 아닌 딸아이가 해가 질 무렵에 혼자 걸어가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다들 공감하실 테죠. 거기다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집 앞까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을 한 적도 있었고요. 당시에 동네에 강도가 들어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당장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저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이의 학원 마지막 스케줄이 수학이었는데 제가 데리러 갈 시간이 될 때까지 거의 2시간 동안 아이를 자습실에 두고 공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고 너무나도 달콤한 말로 들렸답니다. 아이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물론 제가 건물주인 걸 알고 계신 분이라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친구들도 여러 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실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어떤 말보다 든든했습니다. 저한테 혹시 다른 일이 생겨서 퇴근 시간이 늦어질 때만 연락을 따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먼저 본인이 남자라서 다른 부분이 걱정되거나 많이 늦게 된다면 저희 집 옆집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 옆집이 아주 오래된 이웃이고 간혹가다 저희 아이를 봐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매일 맡길 수는 없는 이웃이었지만 어쩌다 한 번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먼저 나서서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할 뿐이었죠. 거기다가 우리 아이가 수학 선생님을 어찌나 잘 따랐는지 수학을 배우는 게 재미있다고 할 정도로 수학학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을 완전히 놓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일이 한 번에 확 풀리니 세상에 참 고마운 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간간히 제가 감사하다고 학원에 먹을 것들을 사다 바치기도 했고요. 명절이나 스승의 날 같은 때에는 선물도 보내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생필품이나 통조림 위주로 드리긴 했었는데 매번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하시면서도 고맙다고 받아가셨습니다. 저는 제 선물이라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죠. 저는 딸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일로 조르지도 말고 말 잘 듣고 공부를 잘해야 착한 아이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수학 선생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2살 오빠라면서 자기를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딸아이가 자습실에서 학교 숙제나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수학 선생님 아들이 우리 딸 공부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허구한 날 입버릇처럼 나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빠 있는 애들이 부럽다.
그 오빠가 우리 오빠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저도 슬슬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잘해주면 그런 소리를 다 할까 싶어서요. 그랬더니 딸이 아주 신이 나서 술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학원을 가게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팠대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 아들이 학원에 도착하면 먹을 것부터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과자나 초콜릿, 사탕 같은 간식거리가 아니라 배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들을 포장해서 챙겨준다고 했어요. 핫도그라든지 떡볶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컵라면이라도 꼭 하나 먹으라고 챙겨준대요. 그럼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수학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자습실에 가서 오빠가 학교 숙제를 도와준대요. 학교 숙제도 다 끝나면 학원 수업 때 어려웠던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고 문제 풀이까지 다 봐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수학 선생님 아들이 일명 영재라고 일컫는 똑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가 배가 고플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꼭 아이에게 5천 원이라도 쥐어주고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수학 선생님께 당연히 감사 인사도 드렸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달라지게 되니까 시간표가 서로 맞지 않게 되더라고요.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을 갈 때 꼭 같이 다녔대요. 수업이 같이 끝나는 요일에는 수학 선생님 아들이 딸이 가는 음악 학원이라든지 미술 학원을 데려다주고 자기 볼일을 봤대요. 수학 선생님 아들이 다니지 않는 학원이라도 우리 딸아이가 혼자 찾아가는 게 걱정이 되어서 한 행동이었던 거죠. 화요일, 목요일 빼고는 같은 시간에 끝났는지 항상 딸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우리 딸보다 늦게 끝나게 되어서 학원을 데려다 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 매번 수학학원에서 우리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챙겨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겁니다.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저 대신 우리 딸을 챙겨준 아이였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중학생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 물건일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선물을 챙겨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크맨이라고 음악을 듣는 플레이어가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꽤 고가이긴 했지만 가격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그걸 선물로 사주었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었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를 하더라고요. 뒤늦게 알게 된 수학 선생님께서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이런 비싼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장기 자랑을 했는데 1등 경품이 그 물건이었다고 제가 1등을 하게 되는 바람에 경품을 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에게는 아직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우리 딸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 물건은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면서 오빠가 썼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무 죄송해하면서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물건을 챙기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수학 선생님 아들에게 몇 번 고마워할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우리 딸아이랑 놀아주다가 집 앞까지 꼭 데려다주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꽤 먼 거리에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수학 선생님 아들이 저에게 모르셨냐면서 저희 집 옆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 집은 제가 알기론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씨 아저씨네 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긴 김씨네 집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씨네 집 반지하 단칸방에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긴 했지만 생활비는 빠듯하고
거기다가 아들이 영재니까 공부를 마음껏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세간 살림을 줄인 거였습니다. 그때쯤 알게 되었어요. 수학 선생님도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김씨 아저씨네 집이 워낙 시끄럽고 방음이 안 되어서 공부하는데 힘들었었는데 워크맨 덕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말갛게 웃으면서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하는데 우리 딸이 왜 이런 오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를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나이쯤이면 사춘기일 법도 한데 정말 철이 일찍 든 건지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친절을 베푼 건데 뭘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냐고 늘 감사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주는 물건을 넙죽넙죽 받아가셨었는데 그게 전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늘 생필품이나 통조림 같은 걸 드렸었다고요. 이걸 돈 주고 사서 쓰기는 아까웠지만 생필품이라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챙겨드리니까 다 절약이 되고 하니 고마우셨던 거겠죠. 은근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수학 선생님한테만 건물 월세를 깎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에게 분명 불평불만이 나올 거고 저는 그걸 감당할 만한 통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이 나머지 공부하는 걸 수학 선생님 아들이 도와주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어찌 공짜로 그 귀한 시간을 뺏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제가 아드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죽어도 안 된다면서 호의로 시작한 일이니 호의로 받으시라고 싫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되는 거냐고요. 정당하게 시간을 사용한 대가를 받는 거라면서 요즘 중학생이 용돈 없이 지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기 쉽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도 고민을 하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왕따를 당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니까요. 거기다가 그때쯤 학교에서 왕따라는 게 놀이처럼 유행할 시기였고 뉴스에서도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 아들을 붙잡고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딜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과외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애 눈이 정말 커지는데 당시 2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긴 했거든요. 수학 선생님네 공부방 월세가 50만 원이었으니까요. 500원짜리 컵떡볶이 팔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보통 한 달 용돈 하면 5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극진히 우리 딸을 챙겨주는 수학 선생님 아들 덕에 저는 더욱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는 날이면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에서 딸을 챙겨주기까지 했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줄 것처럼 우리 딸을 챙겨주는 모습에 제가 은근슬쩍 둘이 혹시 서로 좋아하고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니까요. 절대 아니라면서 둘 다 강하게 부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근데 진짜 동생 같고 오빠 같아서 서로 챙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뚝뚝한 말에도 애정이 느껴지고 진심으로 가족처럼 구는 둘의 모습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밖에 없는 세상에 혹시라도 마음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고작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지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둘은 또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정말 친남매처럼 지냈다고 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수학 선생님 아들이 달려가서 일을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했다고 하더군요.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날에는 서로 챙겨주고 급식실에서 밥을 같이 먹기도 하면서 주위에서는 친오빠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저와 수학 선생님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졌어요. 아들 하나 키우는 이혼남과 딸 하나 키우는 과부가 서로 만났으니 은근슬쩍 서로에게 물들게 된 것이었죠. 딸을 돌봐주어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술을 한잔하기도 하고
넷이 모여 밥을 먹기도 했어요. 처음에 우린 그게 데이트인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는데 점차 둘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데이트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서로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을 하며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 나이에도 신작 영화가 나오면 같이 보러 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뜨뜨미지근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수학 선생님네 전부인이 도박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면서 수학 선생님이 떠안은 빚이 좀 많아서 그걸 갚느라 늘 돈이 부족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수학 선생님은 여전히 반지하 단칸방에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학원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세간 살림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빚을 갚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모아둔 월세며 생활비로 그 빚을 갚아주고 저와의 새 출발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에겐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서로의 관계가 소중했고 자식들끼리의 돈독한 마음이 혹여라도 틀어질까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일을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일을 그만두면 수학 선생님과의 연결고리가 어떤 식으로든 끊어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기회를 이용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지만 과부가 되었다고 사랑까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항상 월말쯤이 바쁜데 그때는 퇴근도 늦고 일이 바빠 휴대전화를 볼 시간조차 없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바쁜 시기에 우리 딸이 맹장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학원 수업을 들으러 갔던 딸은 배가 계속 아프다고 했고 결국 구토를 하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학원 선생님과 아들은 어쩔 줄 몰라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받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수술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병원 측에서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라고 한 거죠.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수학 선생님께서 병원 측에 재혼할 사이다.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본 보호자의 동의 전화라도 받아야 한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딱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찍힌 걸 보고 전화를 건 거죠. 그 순간 수학 선생님 아들이 저에게 엄마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수없이 찍힌 부재중 전화에도 놀랐지만 선생님 아들이 저에게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우리 딸 맹장이 터졌고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당장 해달라고 수술이 필요하면 빨리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저는 놀라서 회사 일도 치워버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딸은 간단한 수술이었다면서 수술 다 끝나고 병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큰일 일어나기 전에 수술을 하게 되어서 금방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수학 선생님도 그 집 아들도 우리 딸 병원 침대 옆에서 오매불망 눈을 뜨길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가족 같아서 너무 단란해 보여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눈을 뜨자 수학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걸 왜 참았냐고 일찍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눈 뜨자마자 뭐라 했는지 아세요? 글쎄, 배가 고프대요. 배가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서 밥은 언제 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수학 선생님 아들이 방귀를 뀌어야 먹을 수 있다니까 하루빨리 껴보라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낄낄거리고 웃는데 저도 눈물이 나는 건지 웃음이 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예쁜 아이들을 두고 내가 왜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니면 이 모습을 또 언제 기억해 둘 수 있을까 싶어서 회사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죽은 남편을 잊으려고 일에 더 몰두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수학 선생님 아들이 저에게 전화로 엄마 하고 그 부른 순간이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 아들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수학 선생님의 가족의 벽이 많이 허물어져 있었고 누가 봐도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긴 했으니까요. 제가 만감이 교차해서 병원 입원실 벽에 기대어 서서 딸과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엄청난 비장함이 느껴져서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분이 꺼낸 이야기는 속에 감춰두었던 진심이었습니다. 아까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보호자가 아니라서 말로 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싶고 제가 남은 보호자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면서 전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서로를 통해 치유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진지하게 결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더라고요. 수학 선생님이 먼저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는데 제가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인 걸 알고는 서두르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나고 저는 퇴직을 했고 그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상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말에 아들과 딸은 무척 당황했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잘 지내보자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제가 원래 살던 집이 전 남편과 살았던 집이기에 새 가족과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집을 처분하고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보태서 방 4개짜리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부부방, 딸방, 아들방, 서재를 하나 꾸며서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남편이 학원 일을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같이 살고 나서는 정말 부딪힐 일도 없이 서로에게 참 잘하며 살았어요. 아들과 딸이 친남매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잘 지내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3인 아들의 학부모 상담이 잡혔고 남편은 저에게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떨리는 마음을 하고 학부모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갑자기 나타난 엄마라는 존재에 선생님도 당황한 듯 싶었지만 차근차근 우리 아들의 성적과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영재라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똑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터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특목고 이야기를 꺼냈고 돈이 꽤 많이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는 최고일 거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 공부시키는데 땅 하나 못 팔겠나 싶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특목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죠.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추천서도 이미 받아놨고 내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사는 곳과 건물 모두 일산에 있었는데 아들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외고에 떡하니 붙은 겁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 가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사를 가기로요. 일산에 있는 건물도 값이 꽤 오른 터라 팔아버리고 길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길동의 상가 건물이 좀 낡긴 했지만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남편의 종합학원을 차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5층을 전체 학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선생님도 면접을 봐서 뽑았고 남편을 원장으로 세웠지만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내자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실제 운영은 남편이 했지만 사장은 제가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학원생이 별로 없어서 적자였지만
우리 아들이 외고에 다니기도 했고 남편이 강의를 잘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점점 학원생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하자마자 5층 건물이 가득 차게 수강생들이 늘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한 덕분이었어요. 학원의 어마어마한 매출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인터넷 강의 사업까지 뛰어들었더니 매출이 몇 배로 늘더라고요. 정말 새 출발이라더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에 가고 집은 점점 돈이 쌓이고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아파트도 매매했죠.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도 있듯이 우리 딸의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붙잡고 공부를 봐줄 오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계점에 도달한 건지 학원에서 종일반 수업을 들어도 집중을 못하고 놀기 바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군대에 갔고 우리 딸은 수능을 쳤는데 겨우겨우 경기권에 있는 2년제 전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아들이 제대하고 복학을 했고 딸은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했으나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결국 우리 학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아니고요. 프린트물을 챙겨주고 수강생 학원비를 받는 프런트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죠. 우리 아들은 착실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빠른 스카우트가 이루어져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나이가 30을 넘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서울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라고 했는데 너무 예쁘고 곱게 생겼더라고요. 딱 부잣집 딸내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련히 알아서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왔겠지 싶어서 저는 반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딱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늘 도우미 아줌마가 집안일을 해주셔서 살림을 잘 못하니까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말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말라고요. 남편과 저와 딸은 이게 뭐지? 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뿅 가 있는 눈을 하고 있길래 우리 셋은 대놓고 반대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들의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해야 하니 예비 며느리도 자주 보고 싶고 아들과 이야기도 자주 하고 싶었는데 은근슬쩍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을 손에 붙잡고 있으면서도 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모습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아들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없다고만 대답하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혼주 한복 같은 건 예비 사돈과 같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상견례 자리에 대한 이야기조차 없어서 저는 아들이 정말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 사이에 저에게 말도 없이 웨딩 사진도 다 찍어놓고 식장까지 다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서운할 지경이라 제가 먼저 예물을 해주겠다고 물꼬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돈만 주면 예비 며느리랑 상의해서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는 통 크게 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딸은 오빠가 왜 저러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저는 예물까지 해주고 나서야 상견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우물쭈물해하면서 정확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지분해줘야지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야 집은 봐둔 게 있다면서 저에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한가? 싶긴 했지만 다 필요한 용도가 있다고 했고 아들의 결혼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저는 의문을 품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금요일 저녁에 웬일로 아들이랑 남편이 같이 퇴근을 해서 들어왔어요. 꽤 늦은 시간이라 둘이 만나서 같이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남편은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한숨을 거칠게 쉬고 말더라고요. 둘이 싸움이라도 한 모습이라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재차 남편에게 물어보자 아니라고 딱 한마디 하는데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들의 전셋집 계약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날짜까지는 돈이 마련될 것 같아서 라고 물꼬를 트자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전셋집을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해주지 말래요.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전셋집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고 저도 아들도 남편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이 나올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견례 이야기도 청첩장 이야기도 없어서 저는 아들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청첩장 나오지 않았니? 나왔으면 우리한테도 줘야지. 초대할 손님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작태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긴 뭘 나중에 보여주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니 그제야 아들이 청첩장을 들이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남편이 확 채가면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청첩장 다시 뽑으라고 했어 안 했어? 어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내 앞에서? 저는 일이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남편 손에 들린 청첩장을 빼앗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뭐가 문제냐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고 청첩장을 펼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주 이름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더군요. 이혼한 전 부인의 이름이구나 하는 느낌이요. 정말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오빠가 이럴 수 있어? 지금 우리 엄마 이름이 아닌 친모의 이름을 적어둔 거야? 오해야. 나도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친모한테서 몇 개월 전에 연락이 왔어.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혼주석에 앉고 싶다고 애원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 그 여자가 혼주석에 앉을 거면 나는 네 결혼식에 안 가겠다. 아버지! 온 가족의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와중에 제가 언제부터 알았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금요일에 같이 퇴근한 날 상견례를 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제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친모가 오더랍니다. 알고 보니 예물도 제가 준 돈으로 샀지만 고르는 건 친모랑 함께 골랐다고 하더군요. 재혼한 이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만 이제 아니다. 앞으로는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 나가라. 아들은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는지 무척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너 공부시키고 어학연수 시키고 등록금 내준 거 갚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나가. 그래, 너 그렇게 좋다는 네 친모 찾아가서 살아라. 나도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그리 살란다. 우리 딸은 그저 울기만 했어요.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냐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냐고 그러더군요. 아들은 친모가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가 말아먹은 재산이 얼만 줄 알아? 도박이 좋다고 너 버리고 떠난 미친년인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너 내다 팔겠다고 난리치는 거 내가 빚 떠안는 조건으로 살려달라고 빌었다. 우리가 왜 김씨네 반지하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러는 거야? 남편의 말에도 아들의 얼굴에는 고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고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집도 친모에게 해달라고 해라. 앞으로 신경 안 쓰고 살 테니까 보지 말자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죠. 우리 아들은 정말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신혼집이고 뭐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2달이 더 지나고 결혼식 날이 다가와서야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식장에 다녀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죽어도 안 간다면서 자기는 아들 없다고 하대요. 결국 딸이 궁금해서 못 참겠다며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가더군요. 진짜 혼주석에 친모가 앉았는지 가족들 버리고 결혼식은 행복하게 올리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딸에게 전화를 받고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상해. 결혼식장에 왔는데 그 어디에도 오빠 이름이 적힌 웨딩홀이 보이지가 않아. 내가 식장에 물어봤는데 오빠 결혼 안 했대. 여기서 식 안 올렸대. 식 앞두고 취소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고, 뭘 해 먹고 살든 상관하지 말고 살자면서 딱 잘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음에도 아들에게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더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그즘 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예비 사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물은 조금 못났지만 참 싹싹하고 생활력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딸에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셋집도 해주고 예물도 해주고 예단도 섭섭지 않게 보냈습니다. 사위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딸만 주셔도 감사한데 이 은혜는 천천히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도 어찌나 죽이 잘 맞던지 술도 같이 마시고 낚시도 다니며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모습을 보며 제 오빠가 많이 생각났나 보더라고요.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이라도 했는지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무척이나 초췌한 모습이었는데 정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살갑게 다가온 친모를 너무 믿었습니다. 친모가 제 이름으로 빚을 내서 도박을 했어요. 제 월급도 가져가고 대출도 받아가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퇴직금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제가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자 저랑은 결혼 못하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딸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막막하더군요. 아들은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는데 남편은 그런 아들의 뺨을 쳤습니다. 부모가 네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건 줄 알아? 당장 나가! 저와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들은 그 길로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딸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고 그 와중에도 아들이랑 몇 번 연락을 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좀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아들을 용서해주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면서 키운 정 무시하고 친모 따라간 모자란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연락은 하지 않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을 통해 연락을 해서 만나봐야 할지 아니면 남편 말대로 영영 무시하고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됩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